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물밑에선 휴전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2주 앞두고 중동 문제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행정부는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에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레바논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는 단번에 전쟁을 종식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치한 기존 유엔 결의안의 보완을 거론했습니다. 1701 was successful at ending the war in 2006. But we must be honest that no one did anything to implement it. 하지만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기 위해 레바논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작전을 펼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 요구여서 국제사회가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논의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의 사망 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비밀리에 다시 접촉했지만 이스라엘군 주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휴전을 압박하기 위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동 순방에 나서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discuss the importance of bringing the war in Gaza to an end, securing the release of all hostages and alleviating the suffering of the Palestinian people. 이스라엘 언론에선 이란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할 때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 자금 운반 부대의 책임자를 겨냥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또 하루 전 베이루트 공습 과정에서 수천만 달러의 현금과 금을 보유한 지하금고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광범위한 민간 재산이 파괴되고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백악관에 이러한 내용의 종전 조건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건 조건에는 국경을 넘어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를 직접 감시하고 레바논 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의 자유로운 작전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비서방 국가들의 협의체 브릭스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4일 동안 러시아 카잔에서 열립니다. 주최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데 국제적 파장을 낳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러시아 카잔에 속속 도착합니다. 36개 나라, 6개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브릭스 정상회의.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이란 등 한자리에 모이는 국가 정상만 22명입니다. 이중 관심은 단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 쏠려 있습니다.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Это, мне кажется, тоже факт очевидный, и такая позиция очень многими разделяется. У нас отношения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строятся на равноправные.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도 각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각 당사국이 정세 완화와 정치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온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重申强调，今年是大金砖合作的开局之年，此次的会晤也是金砖扩员后首次举行。 푸틴 대통령은 30여 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회원국 추가 논의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를 주도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 남반구 중심의 개발도상국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로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The Russian idea is that if you create a platform on which there is not only China and Russia, but India and Brazil and Saudi Arabia, many countries that are vital partners for the US will not be ready to go after this platform and sanction it. 푸틴 대통령은 사흘간의 브릭스 정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살상 무기 지원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원이 확정되면 155mm 포탄부터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의료기기와 긴급의약품, 발전기, 전투식량 등 비살상 물자만 지원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원칙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조가 변화된 건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약을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에 법적 제약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파병까지 감행하자 정부도 살상 무기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ICBM과 핵 잠수함 기술 이전 등 북한의 파병에 따른 대가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국방부와 함께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155mm 포탄과 함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가 요청했던 항공기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등이 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엄중 항의한 뒤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다시 높아진 중동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의 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탄 원유는 1.94% 상승한 배럴당 70.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도 1.68% 오르면서 배럴당 74.29달러에 마감해 2거래일 만에 다시 74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0분 면담을 하며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담이 끝난 뒤 대화 주제와 관련해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시간 20분간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다며 면담장에 들어가고 나올 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표정이 밝았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등을 감싸주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면담 뒤 한동훈 대표 측은 앞서 밝혔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를 포함한 결과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실에 하고자 한 말은 전했다는 건데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실이 변화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불쾌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의 3대 요구를 공개 제안한 뒤 한동훈 대표는 측근들에게 거듭 이대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면담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애초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할 거란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80분 동안의 만남을 마친 뒤 한 대표는 즉각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앞서 밝혔던 3가지 쇄신 방안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대통령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개혁 과제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부담되는 이슈들은 털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취재진이 대통령 반응을 묻자 대신 전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공개적 언급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회동 뒤 친한계에선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요구에 기대했던 답변들은 하나도 없었다며 대통령실이 아무런 개선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한 대표가 공개 요구로 이미 쇄신의 시동을 건 만큼 이른바 여당 내 야당 전략으로 당정관계 재설정에 나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대로 대통령실이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 당정관계는 악화일로에 놓일 거란 관측도 적잖습니다. 야당은 회담 이후 즉각 입장을 내고 국여사 문제에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불통 면담이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 여사를 고리로 한 야당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번 면담이 당정관계의 중대 기로가 될 거란 게 여권 내 중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2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 직전 회담이 예고되면서 두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당일 2차 여야 대표회담에 운을 뗀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잘 설득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또 한 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표도 곧장 민생 정치를 위해 이 대표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실무진도 모르는 양측 대표의 직접 교감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 이후 회담 준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두 대표가 2차 회담을 화두에 올린 시점과 맞물려 국정기조 전환이란 큰 틀의 목표 아래 뜻을 함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교롭게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선 한 대표의 핵심 측근이자 여당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을 두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3천만 원 재산 신고 5차로 재판에 넘겨진 걸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스스로 회피하겠다고 발언하자 국감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회피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상 발언을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고무줄 처분, 기준 없는 기소가 문제라며 장 의원을 감싸고 나선 겁니다. 실무적 사고일 텐데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이건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달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부각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많지만 최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생경한 모습이란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원내를 중심으론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는 여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승복하는 것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 힘과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과 차별화 행보를 이어가는 한 대표와 국정운영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이 대표로선 때론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당정 관계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 여당으로서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재한 당내 4선 이상 중진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11월로 접어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협의 1심 재판 선고일이 다가오는 만큼
당이 더 전략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여럿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에 제보된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문을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군의용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목살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양명들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는데 서류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습니다. 군부대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믿은 정육점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값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의심이 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6시까지 기다렸더니만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보급관 중사 겁니다. 도저히 관사 외벽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벽 수성 페인트 재고가 좀 있으신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식량 790만 원어치를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는 이렇게 흰색 페인트와 롤러를 미리 주문해뒀지만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박중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박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 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동일범 소행 여부 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육군 관계자는 사건에 사용된 공문은 실제 군부대 것이 아니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할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민원 등이 접수돼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는 만큼 구청 측은 불법 숙박업이 사실로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 씨는 지난 2021년 6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는데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외곽 순환도로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전북 정읍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도로에 커다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경광봉을 든 현장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16.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기울어진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운전자는 현장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북 정읍시 금붕동에서는 길을 가던 70대 노인이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길이 어두워 노인을 못 봤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제주시 한림항에서는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는 노숙인들의 집단 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피해 노숙인은 심정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노숙인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요일 오전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제밤 11시 10분쯤 서울 역삼동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도 밀어 넘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정오쯤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사무기기 매장에서 불이 나 매장 건물 한 동과 노트북 150대, 복사기 110대 등 보관 중인 사무기기들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위조 도용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에게 선량한 사업가가 행정처분 등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입니다.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며 80여 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을 해서 1억 90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롯데재단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일생을 재구성한 공연을 제작하고 기획하면서 외주 제작사의 공연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박해로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 부모 149명에 대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선우은수 씨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 남편이자 아나운서인 유영재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국 그리고 또 경합주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로 나타나 격차가 더 좁혀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총반격에 나섰고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USA 투데이가 지난 18일까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해리스 부통령은 4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포인트 격차, 사실상 동률입니다. 경합주와 달리 전국 단위에서는 줄곧 앞서가던 해리스 부통령이 휘청이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7%로 같았습니다. 꼭 확보해야 할 핵심 지지층의 반응도 시원치 않습니다. 라틴계 유권자의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38%의 지지율에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고 흑인 유권자의 72%가 해리스 부통령에 힘을 싣고 있지만 2020년 대선 때보다 낮은 지지율입니다. 선거 막판 주도권을 빼앗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Needless to say, mine will not be a continu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 bring to it my own ideas, my own experiences. Frankly, I think it's been the last decade of the American discourse being influenced by Donald Trump. 이번 주 경합주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미셸 오바마와 공동 유세를 벌이며 거물을 총동원하고 반트럼프 인사들과 함께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hink about how dangerous and damaging it is to have someone who's totally erratic, completely unstable, someone who has aligned himself with, who idolizes tyrants. 선거 막판 승기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허리케인 대응 실패를 비난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Our country is being crippled and destroyed by Kamala Harris.
15 days from now, we're going to win North Carolina. We're going to defeat Kamala Harris, and we're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도 암살 위험이 커졌다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돈까지 걸고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he only one who can save democracy. So after that point, people cannot register to vote. So more than anything, it's register, register, register. 대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 모두 선거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대선에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 조지아는 아시아계 인구가 적지 않아서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합주를 가다 권주기 특파원이 조지아에서 전합니다. So it is my honor to introduc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경합주인 조지아주 유세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무대에 소개한 타일러 리. 총기 규제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한국계 이민 2세 고등학생입니다. I am here representing Korean Americans that want a better America. And the way we do that is through Kamala Harris. I'm so honored and proud. 조지아주 해리스 캠프는 조지아주의 상징인 복숭아와 해리스 이름 옆에 한글이 적힌 모자와 배지를 제작했습니다. 한국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겁니다. 한국계인 스트리클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멀리 날아와 조지아주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한인 유권자들과 함께 해리스 지지 행사를 열고 가정방문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Korean Americans can be the difference between winning and losing. We are very politically active. The numbers I hear, over 100,000 people of Korean American descent are here in Georgia. So we're turning out the vote, making sure that we show up and vote. 한국계의 정치 참여도 늘어 투표용지에는 한국계 이름이 과거보다 더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원에 공화당 배지를 달고 출마한 유진 유 씨는 트럼프 캠프도 한국계 표심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보터들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근데 아마 그 민주당이 먼저 이제 아시안들을 저걸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조지아주 인구는 백인이 50% 아래로 내려왔고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과반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는 6%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엔 정치에 관심이 적다고 알려진 아시아계 투표율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9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미국 언론들도 아시아계 표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처럼 초박빙 판세에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영향력 있는 한국계의 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our influence is determined by your vote. And the Korean American vote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powerful, certainly in the state of Georgia. 트럼프 주니어가 그 한국에도 2번씩이나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그 미팅에서도 그런 거 보면은 이 사람들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선거 정치에 대해서 다른 민족보다 관심이 많아요.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례 없는 박빙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한인 유권자들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YTN 권중입니다.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에도 5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은 오늘 밤부터,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2도, 청주 15.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절기 상강인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당 차원의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연이은 폭로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당 내에서는 조건부로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여권을 뒤흔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무 감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이어 명태균 씨의 각종 논란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의혹의 핵심은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장을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명 씨가 여권 정치인,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여러 정무적 판단과 공천에 영향을 미쳤단 겁니다. 당무감사 결과 당시 여론조사와 공천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이틀 전 조사 목적과 방법,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이 진화에 나섰지만 김 여사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녹취와 폭로가 연달아 터져나오자 여권 내부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정숙, 김혜경 여사 의혹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권의 의혹을 고리로 김 여사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야당이 거세게 특검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무게감이 사뭇 다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을 막고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야 하는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명단 27명을 공개했습니다. 강 씨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명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윤한홍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두관 전 의원, 정의당 대표를 지낸 여영국 전 의원 등 현재 야권 인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호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면
박탈됐던 수사 지휘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바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다 뒤늦은 지휘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의 여진이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 심우정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의 수사 사건을 제대로 지휘해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제 개인적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항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가 되면은 결국 제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박탈했던 건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의 김 여사 수사였던 만큼 항고로 서울고검의 사건이 넘어간다면 다시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를 예고한 만큼 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 총장이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년 반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심 총장이 뒤늦게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도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털어낼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이 예고한 지휘부 탄핵안에 대해서는 애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고 탄핵 소추 결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탄핵이 되면은 나중에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탄핵 그 재판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검사로서는 뭐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단순 소통 오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동행명령장 전달은 무산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또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우리나라가 2%대 중반대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7월 경제 전망에서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엽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법원이 기각한 영풍의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전자 IT 산업 전시회인 한국전자전 캐스 2024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하이브리드 AI, 지속가능한 세상을 그리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전시회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13개 나라 520개사가 참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홈트레이닝에 많이 쓰이는 폼롤러 제품 20개의 성능을 조사했습니다. 제품의 소재나 주의 표시 여부에 따라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것도 있다는데 옥석을 함께 가려보시죠. 지난주 뉴욕 증시 상승 마감 영향에 우리 증시도 어제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유독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장인 29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전 한때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화용 기자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상승했지만 위기론이 있는 삼성전자는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한때는 58,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4일째 오만전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29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92%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게다가 오는 24일 발표될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FN가이드 집계로는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해 5조 원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삼성전자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어쨌든 이번 분기에도 실적이 한 6조에서 7조 사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좀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나누시 부분의 이익을 거의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 후 기술력 강화와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섰지만 이런 변화가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진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어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앱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업계 1위 배달앱 민족은 업계 2위 쿠팡이 채 탐만했는데 쿠팡 측은 증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에는 배달앱 3사 가운데 1위 배달앱 민족 측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만약에 그 무료 배달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가게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1,328원에 손해를 보게 되고 그걸 배민 배달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1,691원에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공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다. 7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7월 10일 날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어요. 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 수탈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배민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 수수료율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인상과 무료 배달, 최해 대우 요구 지적에 배민은 쿠팡이츠의 공격적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대 수수료도 확대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그 시장 부분에 공정거래 질서가 좀 있길 바라면서 저희가 우대 수수료를 좀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런 최대우 행위에 대해서 먼저 공정위가 제재를 해줘야 된다. 시장 구조를 올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고 있고요. 예, 신속하게 그 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포장 수수료율 유료화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과 결제를 위해 설치하는 단말기 업체의 지나친 수수료 문제가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여전한 횡포도 화두가 됐습니다. 주요 4대 분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운데 67%가 가맹 점주로부터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가맹 계약서에는 현금 결제라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서 신용카드 결제가 아예 안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과 상생 노력이 밀폐 불려나온 피터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는 한국어로 대답한 지난해와 달리 영어로 답변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질의를 듣다가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중국 북부 내륙 산시성 일대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10월에 눈이 온 건 1951년 이후 처음이라는데 올겨울 혹한을 예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아직 초록잎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눈꽃이 날립니다.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에서 올해 하반기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1951년 이후 가장 이른 강설입니다. 윈강석굴로 유명한 다퉁엔 지난 2일 이후 벌써 두 번째로 가을 눈이 내렸습니다. 허베이성과 스저장, 베이징 외곽 산지에도 눈발이 날렸습니다. 다만 베이징의 경우 기상 관측상 첫눈의 기준엔 미치지 못했습니다. 北京、天津啊，气温是首次跌破0度，在10月中旬就这么冷，确实是非常少见。 신장, 네이몽구, 헤이룽장 등 최북단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9월 초에 첫눈이 왔습니다. 올여름 기록적 폭염의 원인이 됐던 엘니뇨가 라니냐로 바뀌고 있다는 게 이유로 지목됩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따뜻해지면 엘니뇨, 반대로 차가워지면 라니냐라고 부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시베리아의 한파와 폭설이 동아시아로 남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국 해양대 연구팀은 이른 추위에 난방이 빨라지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40% 안팎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겨울 라니냐 발생 가능성을 6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민간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밤 8시쯤 휴스턴 동부의 세컨드워드에서 헬기가 송신탑을 들이받고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한 4명이 숨졌고 사고 충격으로 송신탑이 무너지면서 인근 지역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주거용 건물이 무너져 1명이 다쳤습니다. 나이로비 관리들은 현지 시간 20일 인구 밀집 지역 카하와 웨스트에 있는 8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철거 예정으로 사흘 전 대피 명령이 내려져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지나가던 여성 1명이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천 명이 좀비 분장을 한 채 도심을 걷는 행사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산티아고의 이탈리아 광장부터 알마그로 공원 사이 구간에서 좀비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이 좀비 행진은 해마다 헬로윈과 죽은 자의 날을 앞두고 개최됩니다. 즉위 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향해 호주 원주민 출신 상원 의원이 국가 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다가 행사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온 리디아 소프 상원 의원은 여기는 당신의 땅이 아니고 당신은 내 왕이 아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 당신은 우리 민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호주 원주민과의 조약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의 관상용 비단잉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앞으로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외벽에 한 여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해안 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성이 16층 창틀을 붙잡고 아래층 창틀에 발을 댄 채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힘을 내서 창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 하지만 힘이 붙습니다. 무려 5분이나 이 상태로 버텨야 했는데요.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이웃 남성들이 여성을 끌어올려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성은 창문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5일 벌어진 일인데 건너편 건물에서 한 남성이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인공지능 AI 중심의 기업 업무 시스템 도입을 돕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자율 에이전트는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길가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는 자칫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반월 산업단지가 있는 안산시도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고민이 큰데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산시 다랑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밤만 되면 4차선 도로의 바깥쪽 2개 차선이 거대한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인근엔 초등학교도 있어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산시가 대형차 불법 주정차 없는 청정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꾸준한 단속과 함께 대형차들이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반월 산업단지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성곡동과 초지동 일대 561명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시에서 이제 도심에 이렇게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해 주셔서 이제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좀 이동이 많이 됨으로써 안산 시민에게 더 쾌적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 팔곡이동에 190면, 선부동에도 380면 규모의 대형차 공영 차고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앞으로도 공영 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주차장 인프라가 갖춰지는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실률이 늘었던 서울 명동 상권, 점점 활기를 되찾고는 있지만 이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공실률이 커지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크게 위축됐던 서울 명동 상권. 평일 오전인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에 따른 공실률 회복세를 보여주듯 겉보기엔 임대 문의 현수막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이전만 못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많이들 입점되어서 상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실제로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유입되는 고객님들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각 청춘의 상징 신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공실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명동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18%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로변인데도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통째로 비어 있는 건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아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게들도 엄청 빈 곳 많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한데 서울 지역 주요 6대 상권 가운데 명동을 제외하곤 공실률이 모두 두 자릿수이며 특히 가로수길을 포함한 강남권은 더욱 심한 모습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가 공실률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전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에 따라 경매로 나오는 상가 매물은 늘고 있지만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줄면서 매물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도권 상가 낙찰률은 20%에도 못 미쳤고 서울 상가 낙찰률은 15%대로 그보다 더 낮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그런 상가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당분간 경매 시장에 나오는 상가 매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시대로도 빠르게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발사한 유럽 우주국이 208기가픽셀에 달하는 우주지도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주판 구글어스를 만들어서 우주 암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우리 은하입니다. 2013년 발사된 가이아가 태양을 등진 제2라그랑주 점에서 천체의 위치와 색을 포착해 만든 우주 지도입니다. 지난해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가이아 망원경이 위치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완성할 208기가픽셀, 2080억 화소의 초고해상도 우주 지도가 어떨지 1% 분량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6배로 확대하니 지구에서 6억 7,800만 광년 떨어진 아벨 3381 은하단이 선명히 보이고 150배로 확대하면 4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나선 은하 2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파란색 우주 구름까지 1% 작은 조각일 뿐인데도 은하 1,400만 개가 포착됐습니다. It's what we want to build is a bit like the Google Map, Google Earth for the universe. So you could that anybody in the future can look at the universe and see these billions of galaxies that we are going to map. 최종 목표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천체의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에 영향받아 왜곡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암흑 에너지를 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puzzle here is that we've known since about the late 1990s that the universe is not only expanding, but that expansion is getting faster. Is that behavior constant with time, or is it changing? Is it evolving with time? 유클리드는 우리 은하 너머 어두운 채로 남겨진 하늘의 3분의 1을 6년 동안 샅샅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살 공장 화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하며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3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대표 등 아리살 관계자들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열람실 사정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하다고 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무산됐던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추진해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가진 또 하나의 특별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 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만나 이 같은 행정통합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통합지자체 명칭은 대구 경북특별시로 하고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법적 지위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